서울의 밤은 언제나 불면의 도시처럼 깨어 있었다. 넌사인이 번쩍이고 자동차 소음이 끊이지 않는 번화가와 달리 내가 사는 영등포의 낡은 빌라촌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25살의 김민주다. 작은 출판사에서 계약직 에디터로 일하며 낡은 오피스텔에 홀로 살고 있었다. 내 삶은 평범했다. 새벽까지 원고를 검토하고 아침이면 지옥철에 몸을 싣고 출근하는 반복되는 일상. 나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고 굳이 세상의 소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서울은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청계천 연쇄살인 사건. 범인은 잔혹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피해자들 사이에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고 범행 동기도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몇 달째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언론은 연일 미제 사건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섬뜩함을 느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먼 곳의 이야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내가 사는 낡은 오피스텔은 안전하다고 믿었다. 나는 깔끔한 것을 좋아했다. 특히 내 방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유지했다. 가끔 주말에는 침대 밑까지 샅샅이 청소하는 버릇이 있었다. 침대 밑은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내게는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주는 곳이기도 했다. 언젠가 침대 밑에서 잃어버렸던 귀걸이를 찾으려다 거미줄을 발견하고 쏘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퇴근 후 지쳐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는데 휴대폰이 침대 밑으로 떨어졌다. 나는 한숨을 쉬며 몸을 웅크려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에 휴대폰이 잡혔지만 동시에 뭔가 차갑고 딱딱한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몸을 더 깊숙이 집어넣었다. 손에 잡힌 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지갑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언뜻 보기에도 꽤 오래된 듯 보였다. 내 지갑은 아니었다. 나는 이곳에 이사 온 지 3년이 넘었지만 침대 밑에 이런 물건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의아함과 함께 묘한 불길함을 느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지갑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지갑은 꽤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현금이나 카드 대신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누렇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흑백 사진 속에 한 남자가 흐릿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젊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나는 신문 스크랩을 펼쳤다. 신문은 10년도 더 된 오래된 신문이었다. 헤드라인은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청계천 익사체 발견, 변사체 신원 미상. 기사 내용은 청계천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변사체에 대한 것이었다. 변사체는 심하게 부패되어 신원 확인이 어려웠고 경찰은 단순 익사로 결론 내리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기사를 읽다가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왜 이 낡은 지갑 속에 이런 오래된 신문 기사가 들어있는 걸까? 나는 신문 스크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사 사진 속에는 경찰들이 청계천 변사체를 인양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때 내 눈이 사진 속 변사체의 손목에 닿았다.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손목에는 어떤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나뭇가지 모양의 문신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나뭇가지, 문신, 나는 내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청계천 연쇄살인 사건을 검색했다. 최근 서울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그 사건이었다. 기사들을 훑어내려가던 중 내 눈이 한 문장에 닿았다. 범인은 희생자의 손목에 알 수 없는 나뭇가지 모양의 문양을 남겼다.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다시 신문 스크랩 속에 변사체 사진을 보았다. 희미했지만 분명 나뭇가지 문신이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지갑 속에 그 신문 스크랩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지갑은 내 침대 밑에 있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 내가 매일 잠드는 이 침대 밑에 연쇄 살인범의 범행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었다니. 나는 공포에 질려 지갑을 떨어뜨렸다. 지갑은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설마 범인이 이 지갑을 여기에 숨겨두고 간 건가? 그럼 범인은 이 오피스텔에 왔었단 말인가? 아니면 지금도 내 주변에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방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침대 밑의 어둠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이 지갑을 찾은 것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가 될까? 범인이 나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혹시 이 모든 것이 나를 노린 함정은 아닐까? 나는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둘러보았다. 좁은 오피스텔 방은 갑자기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졌다. 창문 밖의 어둠은 나를 노려보는 듯했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바람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자신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의 핵심은 내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지갑 속에 있었다. 내가 이 지갑을 발견한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증인이자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낡은 가죽 지갑을 발견한 순간부터 김민주의 평범했던 일상은 산산조각났다. 침대 밑의 어둠은 더 이상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연쇄살인범의 손길이 닿았던 섬뜩한 공포가 깃든 장소로 변해버렸다. 청계천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흔적이 내 발밑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나를 끊임없이 옥죄어 왔다. 나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움켜쥐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덮쳤다. 범인이 내가 지갑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면 어쩌지 나도 다음 희생자가 되는 건 아닐까. 나의 심장은 광란하듯 뛰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침대 밑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마치 그곳에 범인의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방의 모든 불을 켰고 문과 창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침대 밑의 지갑은 마치 살아있는 듯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나는 지갑을 든 채 거실로 나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다. 창밖의 어둠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느껴졌고 작은 바람 소리에도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 회사에서도 나는 온종일 불안했다. 동료들의 평범한 말소리조차 내게는 알 수 없는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휴대폰으로 끊임없이 청계천 연쇄살인 사건 관련 기사들을 검색했다. 범인의 특징 범행 수법, 그리고 남겨진 단서들. 기사들을 읽을수록 내 손에 있는 지갑이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인지 분명해졌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나는 사건 담당 형사의 이름을 검색했다. 이준형 형사. 그의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왠지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수사의 피로감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굳건해 보였다.
나는 퇴근 후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안은 왠지 모르게 스산했다. 나는 이준영 형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저 김민주입니다. 신고할 것이 있어서요. 이준영 형사는 나를 보며 의아해했지만 이내 자리에 앉도록 했다. 그는 내 얼굴에서 불안감과 피로를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침대 밑에서 지갑을 발견한 일과 그 지갑 속 신문 스크랩이 청계천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나는 지갑을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지갑은 차가운 책상 위에 놓여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준영 형사는 지갑을 받아들고 내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다. 그의 얼굴은 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차 굳어졌다. 그는 신문 스크랩 속의 변사체 사진을 확인하고 내 설명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곧바로 지갑 속의 나뭇가지 문신을 유심히 살폈다. 나뭇가지 문신이라. 이준영 형사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것은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범인의 마지막 흔적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손목에 새겨져 있었지만 감식 결과 문신이 아니라 특정 도구로 새겨진 흉터였죠. 범인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단서인데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김민주 씨, 이 지갑을 정확히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이준영 형사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긴박함이 실려 있었다. 제 침대 밑에서요. 오피스텔로 이사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이런 지갑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준영 형사는 내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럴 수가. 범인이 김민주 씨의 오피스텔에 침입했던 겁니다. 아니, 침입이 아니라 이곳이 범인의 은신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함께 경악을 담고 있었다.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내 침대 밑이 범인의 은신처였다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범인이 내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니 나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이준영 형사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하여 내 오피스텔을 정밀 수색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심각함이 묻어났다. 김민주 씨, 지금부터는 당신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인은 이 지갑을 찾으려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갑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공포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나는 이제 단순한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었다. 나는 범인의 마지막 흔적을 발견한 증인이자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낡은 오피스텔은 이제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이자 범인의 그림자가 옥죄어오는 섬뜩한 공간이 되었다. 경찰 수색팀이 내 오피스텔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내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침대 및 옷장, 안책장 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나는 그들의 수색을 지켜보며 숨죽였다. 내 방의 모든 것이 범인의 손길이 닿았던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수색팀은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점점 실망했다. 내가 착각한 것일까? 이 모든 것이 나의 망상이었을까? 그때 한 수색팀원이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더니 낡은 나무 판자를 발견했다. 나무 판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틈이 있었다. 팀원은 그 틈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는 작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그 위에 희미하게 나뭇가지 문양날이 새겨져 있었다. 이준영 형사와 나는 동시에 상자를 향해 달려갔다. 나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유리병이 들어있었다. 유리병 안에는 마른 나뭇가지 조각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것은 나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담은 기록이다. 그리고 나의 복수의 시작이다. 이준영 형사는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옆에서 숨죽여 지켜보았다. 일기장 안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범인은 단순한 연쇄 살인마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 청계천에서 발견된 신원미상 변사체의 아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했지만 경찰이 이를 단순 익사로 종결시키고 진실을 덮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연쇄 살인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바로 내가 침대 밑에서 발견한 지갑 속 흑백 사진의 그 남자였다. 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발견한 지갑은 단순한 단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범인의 뒤틀린 복수심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지갑의 주인 범인의 아버지가 바로 내가 사는 오피스텔의 원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범인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이었고, 범인은 아버지가 살해당한 후 이 집에서 자신의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이다. 나의 오피스텔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10년 전의 비극과 뒤틀린 복수심, 그리고 나의 운명이 얽혀있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이 되었다. 나는 이제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증인이자 범인이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카드였다. 나의 심장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사명감으로 뛰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쩌면 나 자신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나를 덮쳤다. 내 오피스텔 침대 밑에서 발견된 나무 상자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청계천 연쇄살인 사건의 얼어붙은 진실을 녹일 열쇠이자 내가 겪고 있는 공포의 원천이었다. 상자 안에 담긴 낡은 일기장은 이준영 형사와 나를 경악하게 했다. 일기장의 주인은 다름 아닌 연쇄살인범의 아버지, 즉 내 오피스텔의 원래 주인이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였다. 김영수의 일기장은 그가 겪었던 비극과 뒤틀린 복수심의 시작을 담고 있었다. 10년 전 김영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아내는 난치병에 걸렸고 병원에서는 고액의 수술비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다. 김영수는 모든 것을 걸고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일기장에는 김영수가 아내의 죽음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병원 의사 그리고 제약회사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망상에 사로잡힌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사회에서 고립되었다.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결국 그는 가족마저 잃었다. 아들은 그의 뒤틀린 복수심을 이어받았고 딸은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이럴 수가. 연쇄살인범은 복수극을 벌였던 거였어. 이준영 형사는 일기장을 든 채 탄식했다. 그의 눈빛은 충격과 함께 혼란으로 가득했다. 범인은 단순히 미친 살인마가 아니었어.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였던 거야. 김민주는 일기장 내용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나뭇가지 문신,
그것은 단순한 범인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영수가 아내와 함께 심었던 아내에게 주었던 사랑의 나무를 상징하는 문신이었다. 아내가 죽자 그는 그 나무를 베어 자신의 몸에 새겼던 것이다. 수사는 이제 김영수의 아내의 죽음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이준영 형사는 김영수의 아내가 치료받았던 병원과 담당 의사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1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이준영 형사는 김영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의 직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선 거대한 비리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10년 전의 기록들은 대부분 사라지거나 조작되어 있었다. 병원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었고 담당 의사는 이미 해외로 떠난 후였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김영수의 아내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 한 듯했다. 이준영 형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김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김영수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비록 연쇄 살인범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아내를 잃은 고통과 억울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민주는 자신이 그에게서 느꼈던 공포를 넘어 그의 아픔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준영 형사에게 김영수의 일기장에 담긴 내용 중 그가 아내의 죽음에 대해 의심했던 특정 약물과 치료법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출판사에서 의학 관련 서적을 다루면서 얻은 지식으로 김영수가 의심했던 약물과 치료법이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던 부작용이 심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형사님, 이 약물,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약물입니다. 부작용도 심하고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김영수 씨 아내에게 처방했을까요? 나는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이준영 형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김민주 씨 말이 맞습니다. 당시 그 약물은 임상시험 단계에 있었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김영수 씨 아내에게 처방되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는 특정 제약회사로 향했다. 그 제약회사는 당시 논란의 약물을 개발하고 있었고 김영수 아내의 죽음 이후에도 약물을 계속해서 시장에 출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준영 형사는 제약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된 자료들 속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제약회사는 약물의 부작용을 은폐하기 위해 임상실험 결과를 조작했고 김영수의 아내는 그 조작된 임상실험의 희생양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의 탐욕과 비윤리적인 실험 때문에 벌어진 살인과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제약회사는 김영수의 아내의 죽음을 단순 익사로 위장하고 김영수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럴 수가. 김영수의 주장이 사실이었어. 이준영 형사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김영수 씨의 아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김영수 씨의 삶마저 파괴했던 겁니다. 김민주는 이 모든 진실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김영수가 연쇄 살인을 저지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아픔과 억울함은 누구보다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내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 그의 삶은 거대한 비극에 갇혀 있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연쇄살인 사건을 넘어 거대한 의료 비리와 그로 인한 비극적인 가족사가 얽힌 사회적 사건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진실을 보도했고 청계천 연쇄살인 사건의 진짜 진실, 두 아버지의 복수극이라는 헤드라인은 대중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사색을 안겨주었다. 김민주는 자신이 살인범의 딸이라는 꼬리표 대신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증인 이라는 새로운 꼬리표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김영수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언론 앞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자신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김영수의 일기장에 담긴 마지막 메시지. 진실을 밝혀라. 나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이라는 문장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줄 유일한 존재였다. 김민준 형사는 김민주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는 김민주가 겪을 심리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때로는 냉철한 이성보다 따뜻한 공감과 섬세한 관찰력이 진실을 밝히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김민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기자회견장 단상에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고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10년간 묻혀있던 청계천 연쇄살인 사건의 진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넘어선 인간의 탐욕과 비극 그리고 복수가 얽힌 거대한 그림이었다. 김영수의 일기장과 의료 비리에 연루된 제약회사 신화제약의 압수수색을 통해 10년 전의 비극적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민준 형사는 김영수의 아내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신화제약의 탐욕과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의 희생양이었음을 명백히 밝혀냈다. 그들은 약물 부작용을 은폐하기 위해 임상실험 결과를 조작했고 김영수의 아내를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수진이의 집에서 발견된 김영수의 일기장에는 그가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게 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신화제약의 탐욕과 무책임 때문에 벌어진 살인이라고 믿었고 사회가 자신의 주장을 묵살하고 자신을 망상에 사로잡힌 미치광이로 몰아갔을 때 그는 스스로 복수를 결심했다. 그의 연쇄살인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경고이자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뒤틀린 몸부림이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동안 김민주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지갑과 일기장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 자신의 오피스텔이 아니 어쩌면 자신과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옥죄어 왔다. 김민준 형사는 김민주에게 김영수의 일기장에 담긴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주었다. 일기장에는 김영수가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후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이 바로 지금 김민주가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오피스텔은 김영수의 아버지 김영수 씨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김민준 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범인은 이 오피스텔에 아버지의 유품을 숨겨두고 아버지의 죽음을 되새기며 복수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민주 씨가 이사 온 후에도 그는 이곳에 은밀히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면 이곳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 했을 겁니다. 김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오피스텔이 사실은 연쇄살인범의 성지이자 그의 복수극이 시작되고 끝나는 장소였다니.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범인의 그림자가 자신과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그럼 나도 그의 복수 대상이었던 건가요? 김민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요. 김민준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민주 씨는 그의 복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발견하고 진실을 밝혀줄 운명의 증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하면 이 지갑과 일기장을 당신에게 남겨서 자신의 억울함과 복수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겁니다. 당신은 그에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김민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선택된 증인이라니.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에 휘말린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사명감으로 뛰었다. 수사는 계속되었다. 김영수의 일기장을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은 김민준 형사를 더욱 깊은 진실의 심연으로 이끌었다. 김영수는 단순히 아내의 죽음에 대한 복수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배후 세력, 즉 신화제약과 결탁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희생시킨 또 다른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려 했던 것이다. 김영수의 아버지는 10년 전 신화제약의 비윤리적인 약물 임상 실험에 대한 내부 고발자였다. 그는 신화제약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만 제약회사는 그의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살해하고 그의 죽음을 단순 익사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영수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 즉 나뭇가지 문신이 새겨진 지갑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모든 복수극을 계획했던 것이다. 이럴 수가. 연쇄살인범의 아버지는 내부 고발자였어. 김민준 형사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삶을 파괴했던 겁니다. 김민주는 이 모든 진실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김영수가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아픔과 억울함은 누구보다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내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 그의 삶은 거대한 비극에 갇혀 있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연쇄살인 사건을 넘어 거대한 기업 비리와 그로 인한 비극적인 가족사가 얽힌 사회적 사건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진실을 보도했고 청계천 연쇄살인 사건의 진짜 진실, 두 아버지의 복수극이라는 헤드라인은 대중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사색을 안겨주었다. 김민주는 자신이 살인범의 딸이라는 꼬리표 대신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증인이라는 새로운 꼬리표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김영수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언론 앞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자신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김영수의 일기장에 담긴 마지막 메시지, 진실을 밝혀라, 나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이라는 문장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줄 유일한 존재였다. 김민준 형사는 김민주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는 김민주가 겪을 심리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때로는 냉철한 이성보다
따뜻한 공감과 섬세한 관찰력이 진실을 밝히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김민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기자회견장 단상에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고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10년간 묻혀있던 청계천 연쇄살인 사건의 진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넘어선 인간의 탐욕과 비극 그리고 복수가 얽힌 거대한 그림이었다. 김영수의 일기장과 의료비리에 연루된 제약회사 신화제약의 압수수색을 통해 10년 전의 비극적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민준 형사는 김영수의 아내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신화제약의 탐욕과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의 희생양이었음을 명백히 밝혀냈다. 그들은 약물 부작용을 은폐하기 위해 임상실험 결과를 조작했고 김영수의 아내를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수진이의 집에서 발견된 김영수의 일기장에는 그가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게 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신화제약의 탐욕과 무책임 때문에 벌어진 살인이라고 믿었고, 사회가 자신의 주장을 묵살하고 자신을 망상에 사로잡힌 미치광이로 몰아갔을 때 그는 스스로 복수를 결심했다. 그의 연쇄살인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경고이자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뒤틀린 몸부림이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동안 김민주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지갑과 일기장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 자신의 오피스텔이 아니 어쩌면 자신과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옥죄어 왔다. 김민준 형사는 김민주에게 김영수의 일기장에 담긴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주었다. 일기장에는 김영수가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후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이 바로 지금 김민주가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오피스텔은 김영수의 아버지 김영수 씨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김민준 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범인은 이 오피스텔에 아버지의 유품을 숨겨두고 아버지의 죽음을 되새기며 복수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민주 씨가 이사 온 후에도 그는 이곳에 은밀히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면 이곳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 했을 겁니다. 김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오피스텔이 사실은 연쇄살인범의 성지이자 그의 복수극이 시작되고 끝나는 장소였다니.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범인의 그림자가 자신과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그럼 나도 그의 복수 대상이었던 건가요? 김민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요. 김민준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민주 씨는 그의 복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발견하고 진실을 밝혀줄 운명의 증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하면 이 지갑과 일기장을 당신에게 남겨서 자신의 억울함과 복수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겁니다. 당신은 그에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김민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선택된 증인이라니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에 휘말린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사명감으로 뛰었다. 수사는 계속되었다. 김영수의 일기장을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은
김민준 형사를 더욱 깊은 진실의 심연으로 이끌었다. 김영수는 단순히 아내의 죽음에 대한 복수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배후 세력, 즉 신화제약과 결탁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희생시킨 또 다른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려 했던 것이다. 김영수의 아버지는 10년 전 신화제약의 비윤리적인 약물 임상 실험에 대한 내부 고발자였다. 그는 신화제약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만 제약회사는 그의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살해하고 그의 죽음을 단순 익사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영수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 즉 나뭇가지 문신이 새겨진 지갑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모든 복수극을 계획했던 것이다. 이럴 수가. 연쇄 살인범의 아버지는 내부 고발자였어. 김민준 형사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삶을 파괴했던 겁니다. 김민준은 이 모든 진실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김영수가 연쇄 살인을 저지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아픔과 억울함은 누구보다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아내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 그의 삶은 거대한 비극에 갇혀 있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연쇄살인 사건을 넘어 거대한 기업 비리와 그로 인한 비극적인 가족사가 얽힌 사회적 사건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진실을 보도했고 청계천 연쇄살인 사건의 진짜 진실, 두 아버지의 복수극이라는 헤드라인은 대중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사색을 안겨주었다. 김민준은 자신이 살인범의 딸이라는 꼬리표 대신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증인이라는 새로운 꼬리표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김영수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언론 앞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자신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김영수의 일기장에 담긴 마지막 메시지, 진실을 밝혀라. 나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이라는 문장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줄 유일한 존재였다. 김민준 형사는 김민주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는 김민주가 겪을 심리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때로는 냉철한 이성보다 따뜻한 공감과 섬세한 관찰력이 진실을 밝히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김민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기자회견장 단상에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고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10년간 묻혀있던 청계천 연쇄살인 사건의 진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사건의 전말을 넘어선 인간의 탐욕과 비극 그리고 복수가 얽힌 거대한 그림이었다. 김민철 교수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가 저지른 비리와 가족 살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대한민국 사회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다. 존경받던 교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위선은 많은 이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이 모든 진실의 중심에 서 있던 김민주의 몫이었다. 민주는 살인범의 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한 장본인으로 낙인 찍혔다. 언론은 그녀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한편 끔찍한 가족사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그녀를 끊임없이 조명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련하게 여기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어떻게 친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느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는 악성 댓글들도 난무했다. 민주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녀는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함께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듯했다. 10년간 겨우 억눌러 왔던 그날 밤의 악몽이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는 수면 장애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김민준 형사는 민주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그는 민주가 겪는 고통이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비난이 겹쳐진 복합적인 아픔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민주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민주야, 네가 겪는 고통은 내 몫이 아니야. 네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 모든 추악한 범죄는 영원히 묻혔을 거야. 내 용기 덕분에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너는 피해자이자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야. 김민준 형사는 민주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그녀를 믿을 수 있는 심리치료사와 연결해 주었고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는 민주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며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 노력했다. 민주는 김민준 형사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조금씩 힘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엄마와 오빠의 억울함을 풀었고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드러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과제는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딛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낯선 도시로 떠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밤마다 찾아오던 악몽의 빈도도 줄어들었고 불안감도 점차 사라졌다. 그녀는 낯선 도시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어갔다. 그들은 민주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저 그녀를 김민주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그들의 순수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은 민주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서와 이해만이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김영숙 킴 영수, 인규어의 차추아, 훙투 의잔 채종, 토일라난 난추아 탑조안 이 비극적인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를 미워하기보다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 김민철 교수의 추악한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역시 어떤 종류의 비극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순수한 눈빛은 민주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세상에는 아픈 일도 있지만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어느 날 민주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김민준 형사를 만났다. 김 형사는 민주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슬픔과 두려움 대신 평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빛을 띠고 있었다. 민주야, 많이 좋아졌구나. 정말 다행이다. 김 형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났다. 민주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피어나는 듯했다. 네, 형사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괜찮아요. 김민준 형사는 그녀의 미소를 보고 감동했다. 그는 민주가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민주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정신력과 회복 탄력성, 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민주에게서 자신이 10년 전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보았다. 민주는 김민준 형사에게 말했다. 형사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빠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엄마와 오빠의 억울함을 풀었으니 이제 저의 삶을 살 거예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김민준 형사는 민주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는 민주가 이제 단순히 살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아니라 아픔을 극복하고 타인을 돕는 희망의 상징안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 상담 공부를 시작했고 훗날 자신처럼 상처받은 이들을 돕는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걸음으로 삼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서는 용기 있는 여정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김민철 교수의 사건이 종결된 후 김민주의 삶은 마치 폭풍우가 지난 뒤에 고요한 바다와 같았다.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의지하며 묵묵히 치유의 길을 걸었다. 김민준 형사가 연결해준 전문 심리 상담사와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의 내면은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잊으려 하기보다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바로 글쓰기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즐겨하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글은 처음에는 어둡고 고통스러웠다. 뒤틀린 감정들과 절망적인 생각들이 그녀의 내면에 남아있는 악몽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될수록 그녀의 글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어두운 문장들 사이로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이야기는 점차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위로를 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던 김민준 형사는 민주의 글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았다. 그는 민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민주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자신의 글들을 모아 작은 에세이집을 출판하기로 했다. 에세이집 제목은 침대 밑에 진실이었다. 에세이집에는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사건의 전말, 10년간 억압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공포와 고통,
김민준 형사의 도움,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녀의 글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의 고백이자 희망을 향한 몸부림을 보여주는 진솔한 이야기였다. 침대 밑에 진실은 출판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중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고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받았다. 특히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비극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에세이집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김민준은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작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살인범의 딸이 아닌 상처를 이겨내고 진실을 밝힌 용감한 작가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김민준 형사는 민주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가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녀의 에세이집 출판 과정에서도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민주를 통해 정의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삶을 치유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형사로서의 가치관은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요청을 받으면 기꺼이 강단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녀의 강연은 학교 폭력, 가정 폭력,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 아픔을 나눌 용기, 그리고 용서하고 나아갈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김영수의 비극적인 삶과 뒤늦은 참회, 또한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의 사건은 단순히 연쇄 살인 사건을 넘어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 되었다. 민주는 김영수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의 아픔에는 공감했다. 그녀는 그의 비극을 통해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김민주는 어엿한 작가이자 강연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글은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히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세상의 빛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민주는 자신의 작업실 창가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통해 인간의 정신력과 회복 탄력성, 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음을 깨달았다. 아니,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그것은 치유된 영혼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로 세상을 치유하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